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그 각종 난제 해결을 위한 또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소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발근이 깨친 이에 의한 그 질의응답이 됐을 때는 그것은 아주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면 물론 새로운 삶을 사는 아주 새 길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난제의 원인은 또는 소원을 못 이루는 그 원인은 대개 금생에 있지 않습니다. 금생에 있지 않고 그 전생의 오랜 생전부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해답은 전생을 훤히 아는, 즉 난제의 원인을 아는 깨친이, 발근이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 원인을 말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깨친이나 발근이는 난제의 원인이 되는 전생의 원인,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슬기로운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생이 있는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전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질의응답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질의응답의 특성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전생을 잘 알길래 이 자리에 질의응답을 한다고 그렇게 서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난제의 원인이 되는 전생의 원인을 잘 알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서당계가 3년을 한번 풍어를 읊는다는 옛말처럼 도인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법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것의 원인은 금생에 있지 않고 전생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전생의 원인은 대개 이럴 것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짐작을 합니다. 물론 지 짐작이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짐작을 자꾸 받치면은요, 점점 뚜렷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의 문제지를 바로 즉석 즉문즉답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깨친이가 아니면 즉문즉답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전에 질문지를 주신다면은 제가 잘 받치고 또 받쳐서 잘만 하면 깨친이와 유사한 그런 답변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많이 읽고 공부할 틈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생각을 했고 그 일부를 제가 칠판에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자이신 최희선 보살님,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고 그 소견을 잘 들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경하옵는 법사님, 이런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최희선입니다. 질의응답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심심발심하시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공경심 내어 즐겁게 금강경 공부하시길 바론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과 여파. 먼저 가장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 법당에 오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제가 박은 차는 이미 그 부분에 심한 스크래치가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본 저는 몇 분의 도반님들께 자문을 구한 후 보험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여도 이격 발생으로 범퍼 전체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불러들인 일이고 언젠가 일면식도 없는 저분을 내가 억울하게 했었나 보다 생각하며 받쳐보았지만 쉽게 받쳐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바친 일주일쯤 후에는 그 운전자분께서 깨끗해진 차로 안전운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 그분도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좋은 마음 많이 베풀길 발언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어서야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부처님께 바쳐진 것인지 시간이 지나 진정이 되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직장에서의 일은 바빠지고 피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금강경 독성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아침 저녁 일독은 그리 부담이 되지 않았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독경을 하려 하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는 독경을 겨우 할 때에도 넋을 놓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귀가 후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금강경 독성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금강경 독성하라는 뜻인가 하였지만 여전히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금강경 독성을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과 재앙을 맞을 것 같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금강경 독성을 못하는 나를 스스로 위로하려 하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친언니와의 통화에서 노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법사님을 뵙기 전 금강경 공부를 하기 전에 들었던 불안한 마음이었고 그 깨달음에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가까스로 금강경 일독을 마치고 법당을 향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진심 등으로 인해 퇴타심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금강경 독송조차 힘들었던 그때가 퇴타심이 올라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차 사고로 인한 저희 진심이 잘 받쳐지지 못해 금강경 독송이 힘들었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늘 하던 금강경 독송이 힘들고 공부가 힘들게 느껴질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공경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지 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까지 하시고 일단 제 답변을 들으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한 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을 혹시 잘 못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당에 오려고 차를 아마 빼는 과정에서 옆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뭐 그 기스가 났다고 어째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근데 그 스크래치는 그 옆차는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차를 빼니까 이제 스크래치가 더 심해졌다고 할지 아마 이제 그렇게 됐던 모양이고 내 책임은 더 심해진 스크래치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의 스크래치까지도 다 그쪽에서는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고 그러려니까 기존의 스크래치까지도 다 제거를 하려니까 더 범퍼도 교체해야 되는 등 비용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비록 보험 처리했지만 지불해야 될 액수도 상당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한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당신이 요 정도 잘못했으니까 요 정도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정도 피해를 입혔는데 그 전에 피해까지도 당신 책임이요 하면서 자기 모든 그 전에 불완전했던 것을 요 기회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책임을 지으면서 완전히 아주 미천을 뽑으라고 한다고 할지 그런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악랄한 사람한테 걸렸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액수도 커지고 충격도 커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런 가해를 했으면 그 정도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악랄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뭐 선량하다고 할 수도 없죠. 상식인이죠. 그런데 당신이 가해했는데 가해한 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아주 내 자동차까지 완전히 고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악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상 표현은 악랄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닦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업보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업보 중에서도 되게 지금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이 있고 원을 세웠지만 원이 가라앉지도 않고 잘 들으신 분은 알지만은 그 뒤로 회사 일이고 뭐고 굉장히 더 가속화돼서 더 힘들어졌고 등등 하면서 그걸로 공부에 퇴타심도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퇴타심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공부를 반전시켜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것이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세상에 심리 상담하는 분들은 업보가 지중하니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업보는 살생업보라는 얘기는 더더욱 할 줄도 모릅니다. 즉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서 그 법률적으로 상담하고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물어줄 거 물어주고 올라오는 분별은 등산을 하든지 뭐 낚시를 하든지 해서 풀어라. 뭐 대개 이런 식의 상담을 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잘못 걸렸다. 살생업보한테 걸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솔직한 판단입니다. 살생업보한테 걸렸어. 이런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침을 놓는데 저도 침을 한때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침을 배우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된대요. 잘못하면은 한의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살생업보가 들이닥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별로 잘못 놓지도 않았는데 그 침으로 인해서 죽는 수가 있대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죽는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배가 망신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운이 그래서 그렇지 뭐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잊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등산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왜 침 넣는데 이런 사고가 나느냐. 죽는 사고가 나느냐. 벌써 마음이 너 평소에 남을 꾸짖고 남 탓하고 이런 마음, 진심을 내는 마음은 살생업보를 자꾸 끌어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생업보가 와서 이 사람한테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선 그한테 침을 맞아서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해서 그 일을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 살생업보를 불러와서 끌어들여서 결국은 배가 망신하는 예는 죽지 않게 많습니다. 의사도 그렇고요. 전 선생 노릇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선생하면서도 살생업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훈계를 하더라도 격렬하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꾸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많은 성추행 때문에 교수들이 곤혹을 치르는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성추행해서 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살생어포한테 걸려들으면은 그것이 선의 뜻으로 한 것이 성추행으로 오인을 받아서 그이로 하여금 직장에서 파면되게 하고 망신을 당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발근이 전생을 하는 발근이들만 압니다. 근데 요번에 최희선 보살의 경우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살생어포에서 걸려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그 스크래치, 자동차 스크래치 이후에 너무나 일어났던 일들은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고 직장에서도 힘들게 했고 퇴타심을 내게 했다라는 그 사실로 봐서 또 그 원인, 그 출발은 자동차 접촉에 있었고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살생어포에 의한 접촉이었다. 근데 왜 그런 살생어포한테 걸려들었느냐? 뭐 이것도 원인은 사실 자기한테 있대요. 요 얘기를 굉장히 깁니다. 전생에도 거의 이런 때, 요런 나이 때, 요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생에도 이렇게 살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30살 때 나는 무슨 일로 인해서 이해가 좋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과실로 하다가 죽였다. 그럼 그 다음 생에는 30살 때쯤 돼서는 그런 보복이 부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되돌아오는 수가 있대요. 그럼 이런 살생어포가 왔을 때는 그 살생어포를 해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보험 처리해서 돈 물어주고 골치 아픈 것은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쇼크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 쇼크는 누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쇼크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상당히 심각한 쇼크고 살생어포의 발동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뒷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게 발근이는 받치라고 하지만은 보통 가볍게 받쳐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받쳐야 됩니다. 철저히 받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차 사고를 갖고선 새벽 가행정진을 하고 이제 받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발근이가 볼 때는 살생어포로 인한 사고라면은 이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살생어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후에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금강경 일독이나 하고 발언문이나 쓰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문에 대해서 오늘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발언문을 어떻게 잘 써서 염송을 하고 낭독을 함으로써 이 재앙의 국면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때로는 발언문을 써주기도 아마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발언문보다는 자꾸 그 생각을 바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받쳐지지 않으면은 거기다 대고 미륵전 열애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륵전 열애불도 도인 같은 경우는 한 5분만 해도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로 5분 해서 해결될 그런 난제가 있는가 하면은 며칠 두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난제가 있어요. 특히 살생어포의 경우는 간단히 받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틀림없이 제가 보기엔 단순한 접촉사고로 인한 가벼운 업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스크래치까지도 다 물고 들어가는 본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악랄한 즉 지중한 업보의 발동이었다. 근데 그런 살생업보가 딱 발동이 되면은 그 뒤로는 그런 충격적인 마음의 쇼크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으면은 비슷한 살생업보끼리 연달아 끌어들이는 작용이 있어요. 즉 살생업보 시작이 자동차 접촉사고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근데 해소하지 않으면은
그 살생업보는 유사한 살생업보를 자꾸 끌어들이고 그것이 아마 직장에서 심지어는 뭐 법당에서까지도 그런 살생업보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연장됐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 직장에서도 일이 바빠지고 피곤함을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보기에 자동차 접촉 사고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이 더욱 바빠지고 피곤함이 더욱 커졌다. 건강경 독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닌 살생업보에 의한 그이를 죽이려고 온 그 용심에 의한 접촉 사고였다라면 즉 살생업보가 발동이 됐다라면은 직장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것은 내가 그 접촉사고의 원인을 살생업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아침 저녁 일독은 그리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에도 독경을 하려 하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참 맥 빠지는 정말 힘든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뭐 TV에서도 요새 뭐 다 뭐 상담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발근이가 아니면은 근처도 못 갑니다. 해석 전혀 안 돼요. 요새 그래도 심리상담사는요, 무의식이라는 것을 활용하더라고요. 무의식은 전생의 기억입니다. 70, 80이 무의식이고 전생의 그 무의식을 활용을 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전문 심리상담사들은 자기 처방해서 고쳐진 실감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 심리상담사는 상당히 난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유사한 접촉을 해석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심리상담사들은 또는 죄송합니다만은 TV에 나와서 하시는 스님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돌팔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도인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발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툭하면 발언문을 써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발언문보다는 바치는 게 더 좋다. 잘 안 바치지만 자꾸 정진해라. 근데 정진해도 안 된다면 저는 출가해라. 주말 출가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발언문을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발언문만 쓰면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언문을 한번 제가 염송의 의의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상, 분별심입니다. 올라오는 각종, 어서 하겠다. 왜 안 되느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탐진치. 이것이 다 분별심이고 이기심이고 아상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별심을 소멸하고 이게 소멸이 되면요. 속에 본래 우리는 환심의 존재랍니다. 우리는 늘 기쁜 존재래요. 뭐 우리 리크레이션을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기쁘대요. 그래서 초발심 환희지라는 화엄경의 얘기가 있듯이 부처님께 잘 발심을 하면은요. 분별이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환희심이 드러난대요. 이 환희심은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 광명이다 이거예요. 이 광명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미륵전 열애를 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를 자꾸 지속해서 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즐거운 마음은 부처님의 분별이 없어졌다는 뜻이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환희심이 드러난다는 뜻이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참나의 한 모양이다. 즉 부처님의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광명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광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질 않고요. 뭐 가피가 부처님의 가피가 근데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가피라고 그러는 게 더 통해요.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그러면 이 차원 높은 얘기가 돼서 나한테는 싫다. 원체 우리는 의지하고 매달리고 싶고 부처님 품에 안기고 싶고 이러니까 네가 부처다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부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귀염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거저로 천당 가고 이걸 원하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내가 재앙을 소멸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얘기이건만은 우리는 원체 바라고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매달리고 축복받는 것이라는 용어를 값이 받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영원히 고통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아마 도인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상을 소멸하고 환희심을 유발시켜서 이로 인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문장. 이것이 이제 발언문입니다. 근데 이 발언문을 자꾸 읽게 되면은 이제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까지 읽게 되면은 실제로 분별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환희심이 나서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자꾸 상상 공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난제를 갖고 가서 상담을 할 때는 그 생각을 바쳐라 하시지 발언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외워라 절대로 이렇게 안 그러세요.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난제라는 생각을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지기만 한다라면 편안해지고 부처님 또 즐거워지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고 이렇게 해서 재앙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발언문에 자꾸 의존을 해요. 뭐 천주교 수도인들은 뭐 신부나 수녀인들은 뭐 암송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문 같은 거. 또 우리 불교인들은 뭐 신부장군 대다라니, 나머나 뭐 천수경, 뭐 이런 거 자꾸 외우면은 기도문 뭐 되기는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안 되는 때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방법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발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 필요하냐면요. 이제 장기간의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은 독립이 이제 단기간 내에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독립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바쳐라. 바친다고 금방 독립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답답할 때는 발언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일 모레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할 때 발언문을 쓰는 것보다도 그때는 불안한 생각을 자꾸 바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자동차 기스가 났을 때도 그리고 보험 처리해야 될 때도 발언문을 쓰는 것은 효과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언문 쓰면 자꾸 궁리가 나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외려 전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문 아무나 쓰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일단 바치는 게 좋습니다. 안 받쳐지면 미륵전열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안 받쳐지면 출가해야 됩니다. 자시가행정진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간의 테마, 굉장히 답답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책을 판매하려고 할 때, 책을 세계적으로 퍼지려고 할 때, 이거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독립투사들은 그때는 발언문이 필요합니다. 즉 장기간의 테마 때는 필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때 발언문 써놓고 그걸 자꾸 욕을 하세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자 할 때는 발언문이 필요해요. 이제 백 선생님께서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 물건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모두 무식업 업보 업장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마시킬 발언, 이제 이 발언을 해 주시긴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그걸 적어서 주는 사람 물건을 받을 때 이제 그런 원을 세우는데 사실 그런 원이 필요 없대요. 바치기만 하면 돼요. 깨름직한 거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인연 공도로 저희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놓고 기원만 해주면 돼요.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답답할 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하시면 됩니다. 바치시는 것으로서 다 통합니다. 이제 즉 A, B 경우 이외에는 발언문 낭독을 되신 대로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바치는 것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자꾸 바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언문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된다. 또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는 책을 갖다가 뭐 전 세계에 보급한다. 이런 것은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발언문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요것은 제이선 보살님의 답변도 포함되지만 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발언문에 참된 뭐 의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공부하는 것은 모르고 공부하는 것과 굉장히 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상당히 잘못된 이런 발언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문 잘 쓰는 게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발언문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 잘 좀 선택해야 됩니다. 주어를 우선 잘 택해야 됩니다. 주어는 가능한 대로 나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책을 갖다가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이걸 많이 팔아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으로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할 때, 뭐 솔직히 쓴다면 내가 이 책을 많이 팔길 발언하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많이 발언하는 것은 이 책을 100만 부를 팔기를 발언. 주어가 뭡니까? 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도인이 하면 그 자리에서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면은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왜 안 될까?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있어요. 내가 책을, 이 책을 내가 저자입니다. 100만 부를 팔아서 이렇게 됐을 때 내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그리고 부처님 시봉도 조금 하고. 그럼 이기적인 게 훨씬 많아요. 부처님 시봉은 조금밖에 안 하고. 그럼 부처님이 만약 계셔서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요구를, 그런 발언문 한 사람이 요구를 들어주겠나?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도인이 하면 돼요. 도인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심이 잔뜩 많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100만 부 팔되 그 속에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날리고 뭐 이런 게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책을 뭐 많이 팔아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라. 하면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될 공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어는 여전히 납니다. 근데 주어가 나라는 것은 이기심이 반드시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주어를 나를 되게 쓸 수밖에 없지만 나를 쓰지 말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어로 써버릇해야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이기심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하는 동안은 내 마음의 모든 이기심은 다 소멸이 됩니다. 이기심이 소멸이 되고 부처님 광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어를 나를 쓰면은 반드시 뒤에다가 부처님 시봉하는 이런 문장을 보태야 되고, 또는 나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주어를 쓰는 것은 더욱더 좋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어로 쓰고 뒤에도 시봉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어는 모든 사람들을 쓰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내가 쓸 수가 있지만 질 끝에는 어때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길 바라. 부처님 시봉 하기를 바라. 이렇게 문장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뭐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키길 바라. 뭐 스크래치 하는 사람, 뭐 당한 사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나가 아닌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키길 발언해서 그것은 좋은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주어는 남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분별의 그림자가 남이기 때문에. 물론 답답할 때는 저 말 안 듣는 내 아들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키길 발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 아들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어를 나를 쓰는 것은 정치커입니다. 근데 남을 써서 답답한 것은 일체 해소가 되지만은 남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대로 나를 쓰되 부처님 시봉 자라길 발언으로서 결론을 맺고 나 대신에는 모든 사람을 쓰는 것은 더욱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문을 외기 보듬도 그런 발언문 뭐라고 그랬어요? 장기간의 테마를 갖고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바치는 것으로 해라. 안 받쳐질 때는 자꾸 미륵전열해 보는 것으로 해라. 그것도 뭐 5분,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을 해라. 저희는 매일 가면은요, 이제 답답할 때 선생님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상담을 안 해요. 상담을 해도 뭐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이런 상담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럼 미륵전열협을 되게 1시간 하는 수가 많습니다. 1시간 하면은 바라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때 법문이 들립니다. 그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여쭤볼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바치거나 미륵전열협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첫 번째 이 얘기에 거의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동차하고 사고 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걸려들었어요. 마치 침나서 한의사가 침나서 과실치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스크래치를 했지만 살생업보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점점 회사 일도 어려워지고 건강 잃기도 힘들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그이는 보통 업보가 아니라 살생업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살생업보가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힘들고요. 건강 잃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친언니와의 통화에서 노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친언니한테 왜 통화하죠? 답답하니까 거기다 대고 의지하고 싶어서 아마 통화했는지 또는 그럴 거예요. 난 통화하기 싫은데 걸려와서 어쩔 수 없이 통화했다. 근데 걸려오는 것도요. 사실은 자기가 바래서 걸려오지 마음속에서 분별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전화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전화 나는 뭐 우리 언니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내가 어떻게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했죠. 이렇게 싹 자기 책임 피우지만 발건이가 볼 땐 야 웃기지 마. 네가 불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러와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대화의 소재가 미래에 대한 죽을 때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노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랬어요. 올라오는 현재의 진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노후에 대한 그 삶의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 선생님한테 하면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퇴타심 났구나. 딱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럼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해요? 정확히 짚은 거예요. 정확히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도 박 선생님 언니하고 사귀지 마. 그러고 사귀어봐야 백날 가도 재수 없는 소리만 해. 이게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안 되는 소리만 해. 그리고 너를 밝은 데서 끌어내리는 소리만 해. 그런 게 과거에도 그랬어. 이런 얘기까지도 더 연달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 누구하고 만나는 거 이게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다 검토사항이에요. 누가 보면 심리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검토사항이 아닐 수 있죠. 근데 발근이가 보면 검토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 맞을 그런 일이고 이걸로 잘만 깨치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 왔어요. 두리뭉실 적당히 해왔어요. 질문을 잘한 거예요. 누가 오늘 최선 보살의 질문 들으면 이거 갖고선 뭐 질문거리가 돼? 검토할 게 뭐 있어? 평소에 법문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듣고 보면 굉장히 검토할 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밝은 도인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금강경 독송보다 힘들었던 그때가 퇴타심이 올라왔고, 퇴타심은 살생업보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업보해탈을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어때요? 스펙을 잘 쌓고 인류대학 가야죠. 하버드 대학 가면 더 좋죠. 그 뒤에 또 각종 좋은 자격증을 자꾸 따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밝은 이들은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고 변호사, 의사 100가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살생업보 만나면 한순간에 다 뺏긴대요. 굉장히 좋은 자격을 가졌다 결혼 잘못해갖고선 폐강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화재 한번 나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재 이런 것들이 다 살생업보에 의한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파산, 화재, 자살, 살생업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길은, 가장 좋은 성공의 길은 나쁜 업보를 해탈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길에 있고, 저를 어제도 부산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이나 법당에 묶어두고 수도하게 한 것은 살생업보, 지중한 업보 해탈을 위해서 그런 기간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수도 생활은 세상 나가서 점점 뒤떨어지게 하는 거고, 젊고 똑똑한 애들을 살살 꼬셔서 뒤떨어지게 하는 거고, 이용해 먹고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비난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기 짝이 없고,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저를 3년 이상 저를 붙들어 두려고 무척 애를 쓰셨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은, 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 사람이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아서 그걸 알고 작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작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렇게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그 은혜들은 스승의 은혜가 뭔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가 이렇게 못된 하고 재앙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하고 살다간 참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할 수도 있고, 자살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처량한 삶을 살 것 같은 게 너무나 딱한데, 왜 딱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생에 닦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하면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백 선생님은 저를 이렇게 살리려고 했고, 우리 가족들한테 모든 비난을 당했으면서도 이렇게 백 선생님 저를 키웠던 것은 언젠가 닦았고 얘는 잘하면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뒀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은혜를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진짜 스승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퇴타심은 나쁜 업보고 걸려드는 겁니다. 혼자 살라고 처녀라고 그래서 나쁜 업보가 없느냐? 천만에 안 그래요. 승려가 돼도 상자가 나쁜 업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나쁜 업보가 기생할 가능성이 좀 적을 뿐이지, 항상 사회생활하고 접촉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 한은 항상 나쁜 업보에 걸려들 공사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생업보에 거치게 되면 퇴타심으로 연결되고,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은 점점 어두운 일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금강경 공부가 힘들고 힘들게 느껴질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잘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질문인데, 이게 단순한 발언문 갖고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정진 갖고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발언문 읽으라고도 안 하고 바치라고도 안 합니다. 바친다고 안 받쳐줘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바치질 않아요. 가능한 대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나쁜 업보하고 안 만나야 됩니다. 나쁜 업보가 뭔지도 몰라요. 가족이 나쁜 업보인지조차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냥 가족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더라도 들어주기만 하지 말을 섞거나 자기 의견을 하거나 부하내동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많이 들었죠?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지 않으면
왜 안 되느냐? 나쁜 오빠가 수시로 노리고 있습니다. 아, 나는 혼자인데요. 누구 같이 살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전생에 지은 나쁜 오빠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 어디서 만나게 되면서 수시로 이제 그 오빠의 그 노림수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부침하는 게 인생의 실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오빠와의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출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빠와의 접촉을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섞지 말고 들어주기만 하고 또 듣기 싫은 얘기 들어오면 피해야 되고 이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꾸 바치고 안 되면 미륵준열애고로 상담할 대상이 없으면 이런 법당이 참 소중합니다. 법당에 와서도 저는 친한 사람 만들지 말라라고 늘 얘기하는데 법당에 와서 도반이 반드시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도반하고 어울리지 말고 친한 사람 사귀지 말고 그리고 자꾸 바치고 미륵준열애고로 하고 이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시기.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근 등 바쁜 직장인으로서 잠에서 해탈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꾸준히 아침 일독, 저녁 일독을 실행하다 최근에 아침 이독, 저녁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것은 수월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밀려오는 잠은 때로는 정신을 놓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소사에 계실 적에 잠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셨다고 하시어 바쳐보지만 바치는 마음을 내면서도 졸립고 커피를 마시거나 나갔다 오거나 하면서도 가까스로 버팁니다. 법사님, 어떻게 하면 직장인이 잠이 업무에서 벗어나 회사에서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금강경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 잠에서 해탈하여 금강경 공부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도 같이 읽어봐요.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의 부정적 상황의 초연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정법을 만난 후 이직한 회사에서의 생활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본사의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지연, 부서 간의 이해 충돌 등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대체로 평안한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긴 경우나 팀 동료가 다른 동료에 대해 불만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심심발심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자꾸 함께 불만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오롯이 부처님을 향하고 시봉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사님, 보잘것없는 저의 질문들을 들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 모두 부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 잠을 해탈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필요를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는 수가 있는데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는 경우는 달리 말해서 욕심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왜 잠을 해탈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낮에 하는 거 갖고서는 너무 부족하다. 잠까지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 하루 종일 공부해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까지 줄여가면서 사당 오락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4시간은 자고 5시간만 자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런 피로를 느꼈을 때 잠을 줄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잠을 줄이려고 할 때는 잠을 줄일 필요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통하기 위해서 또 욕심내기 위해서 잠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패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 자갖고선 도저히 내가 하는 일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럴 땐 잠을 줄여가면서 잠 안 자는 시간에 그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필요를 느꼈을 때는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원은 근데 간단하고 짧은 게 좋습니다. 길면은요 생각이 붙어요. 생각이 붙는다는 것은 아상이 붙는다는 뜻이고 이기심이 붙는다는 뜻이 돼서 달성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게 좋습니다.
잠을 해탈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잠을 해탈해서 내 주어진 일을 잘 성취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 그렇게 짧게 그런 것을 자꾸 하면서 특히 졸릴 때 금강경을 읽는 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요 실례입니다만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주부였어요. 근데 주부지만은 남편이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을 돕다 보니까 가정주부 일은 뭐 파출부한테 누구한테 맡기고 그냥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낮에 12시간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일도 바쁜데 금강경 읽을 시간은 더욱 없어요. 그래서 낮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저녁에 금강경도 못 읽고 쓰러져 자는 게 안 돼서 저녁은 금강경을 읽는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낮에는 오로지 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새벽 기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 이제 딱 앉아서 이제 금강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금강경도 욕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저녁에 이때밖에 금강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걸 읽어서라도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부처님 시봉을 하겠다. 요런 목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저녁 때부터 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경을 읽고 싶었던 거죠. 읽다 보니까요, 우리 백 선생님 말씀입니다. 훤히 알아지더래, 세상 일이. 근데 이게 괜찮아요. 저녁에 저도 3, 7일, 21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앉아서 저녁에 앉아서 경만 읽어요. 물론 낮에도 일 다 합니다. 근데 쉬었어요. 낮에 일을 중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졸려요, 안 졸려? 바로 졸리는데 졸리지 않고 앉아서 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읽다 보면 졸음이 와요. 경이 떨어지기도 해요. 읽다 졸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밤이 새더라고요. 그럼 하루 종일 밤새고 나면 그 이튿날 이제 오늘은 한숨 자야지. 그 이튿날도 또 한 거예요. 제가 며칠 했냐면 3, 7일을 했어요. 근데 잘하면요, 제가 낮에 중노동만 안 했으면 1년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정신이 맑고 상쾌해요. 졸려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자는 것은 괜찮지만은 일부러 자리 피어서 자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몸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잠이 줄어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는 자시가행정진을 소사에서도 수도장에서도 했고 밖에 나와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을 시키니까 주위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을 한 뒤에 한 1년쯤 지난 뒤에 뜸을 들이다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해갖고서는 한 1년 계속, 여기서도 요새 자시가행정진 하지 않습니까? 자시가행정진 하니까요, 여기 반드시 그 경험해야 됩니다. 낮에 태양이 2개쯤 뜬 것 같아요. 세상이 아주 밝아요. 밝으면 재앙이 발목 붙입니다. 우리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시길 바라오니라는 그 밝은 날, 그런 단어를 쓴 것을 이해하겠어요. 밝아져요. 세상이 아주 밝고 투명하고 하니까 우울한 생각이 발못 붙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한 1년 하니까요, 잠이 없어지던데요. 잠 안 자고 그냥 대화함으로써도 뭐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유지하지 못했던 경우는 그 평소에서 했었는데 티벳이라고 하는 고산지대, 거기 가면서 겁 없이 밤을 새워 가니까 그게 참 너무 무모하고 오만했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산소 결핍증에 가서 이제 그걸 깨트리고 말았는데, 자시가행정진을 잘 하거나 지금 저걸로 봐서는 장좌불화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욕심으로 잠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남을 잠을 줄여야 뭘 하겠다라고 할 때 잠을 줄이면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일이 안 됩니다. 그 대신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금강경을 읽으면은요, 잠이 저절로 줄고 한 3시간 자도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바쁘게 설치지 않아도 한가하면서 할 일 다 하게 돼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올인해서 전력 투구해서 일을 이루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잠을 줄이고 지혜가 맑아지면 핵심적인 것만 탁탁 하면은 설치지 않아도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직한 회사에서는 생활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본사의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제한, 부서 간의 이해 충돌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업보를 많이 해탈하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팀 동료가 다른 동료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직장 생활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신신발심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발언하면서, 발언한다까지는 좋은데 듣고 있대요. 그런 얘기, 불평하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게 들어주다 보면요, 말려 들어가요. 그게 내가 돼요. 무불처는 급주과라. 이게 머무를 주자입니다. 과는 통과한다는 과자만, 통과한다는 과자가 돼. 요새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졌는데, 남이 불평하는 사람 소리, 음담패설, 남 비평하는 거, 남의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맞장구 치지도 말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면 쓱 자리에 일어나서 피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원 세우는 것은 뒷걸음질, 얼른 받치면서 들어주는 순간 안 돼요. 들어주는 것은 내가 즐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 즐기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요, 이 도반도 친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반이 얘기하는 것과 발건이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백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직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오랫동안 놀았던 때가 있어요. 백수 생활을 했었을 때 이제 백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어떻게 일자리라도 구해야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네가 다니던 회사에 가서, 제가 전공이 이제 대학에서 금속공학이라는, 지금 금속공학이라는 저는 재료공학부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을 전공을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견습공으로 써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때 자존심이 되게 강했을 때거든요. 나는 뭐 견습공 가려면 내가 왜 서울대학을 가? 공고를 가서, 공고도 안 가도 견습공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데 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도 있는데다가 수도까지 4년을 했으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일꾼이 될 저를 견습공을 써달라고 그래. 선생님 시키는 처방이 그거예요. 도인이 선생님 신통력 있으시면 딱 취직을 시켜주시든가 이래야지 철도로 견습공을 가서 부탁을 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할 자신이 없었어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선생님 시키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가서 저희 계통의 회사에 와서. 근데 이미 뭐 나이가
30살이 됐으니까 견숙공도 한 뭐 17, 8세나 돼야 견숙공이지 30살 넘은 사람이 가서 견숙공 써달라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고 뭐예요? 뭐 때문에 견숙공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도 뭐 그래서 아예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한다고 그랬더니 학교는 나왔어? 근데 학교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뭐 학교 나왔다고 그랬더니 쓱 쳐다보더니 뭐 가시오 하더라고요. 참, 왜 선생님은 이런 거 시키실까?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제 도반, 선배 도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견숙공 한 2번 갔습니다. 제가 한 번 빠꾸 무참하게 깨지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견숙공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견숙공 하지 말고 직업훈련소에 가시오 이러더라고요. 2번 하고 가니까 선생님 이제 가지 마라 그러세요. 그래서 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을 하고 이제 선배 도반이 제일 좋죠. 선배 도반한테 가서 선생님이 이런 것을 시키시는데 참나 이거 하기 어렵소. 그랬더니 그는 상당히 점잖은 도반이에요. 이게 뭐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소리지. 당신이 어떻게 가서 견숙공 하겠어. 지금도 좋은 학교 경력을 살리세요. 한두 달이 걸쳐서 놓으면은 그때 포스코가 막 생겼을 때입니다. 포스코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는데 이때 선생님 말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도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견숙공 한 데는 의지가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선배 도반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인의 식견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야 돼요. 분별내지 않고. 그 높은 뜻을 아는 데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지금은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도반들의 얘기는 친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더군다나 뭐 친한 척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줘? 돼요, 안 돼요? 근처도 가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세요. 발근이가 있으면 상담하는 건 좋습니다. 발근이를 만날 수 없다면 혼자서 가세요. 누구하고도 법당에 와서 친하지 마세요. 패거리지는 것은 더더욱 친하니까. 저희가 보면 선생님의 뜻을, 도인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도인을 뵙기는 어렵고 저 사람하고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네. 그걸 꼭 아세요. 제가 그래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용감하게 도인의 말씀만 다로 알고 절대 공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은 전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있어요? 네. 네. 그럼 이대로 잘 실천하셔서 살생업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그걸 끝내주고 갔다면 회사 일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고 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언니를 평가절하해서 근데 그런 한담이나 하고 이러지 않게 됐었을 겁니다. 더 씩씩하게 부처님 세계로 나아갔을 때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님 법문 중에 자원봉사에 관한 유튜브 법문을 듣고 마음이 일어나서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속으로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대요.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은 부처님 오늘도 제 몸 움직여서 거리에 쓰레기를 주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 어제 가신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발언문인데요. 아까 발언문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주어를 분명히 쓰되 주어를 라보더면 모든 사람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걸 보면 주어가 나 같아요. 근데 나 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거리에 쓰레기를 주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라고 그랬는데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내가 답변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자한테는
답변할 기회를 주더니 두 번째 질문할 때는 나한테 답변의 기회도 안 주고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어를 분명히 쓰고 주어를 안 쓰면은 거리에 쓰레기를 주어 부처님, 거리에 쓰레기 줍는 거 절대로 부처님이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리를 쓰레기를 주우면 이 거리가 깨끗해지죠. 거리라는 법당을, 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부처님 법당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어서 부처님 법당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싹 빼고 쓰레기를 주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 이게 발언을 자꾸 읽다 보면 어쩐지 허전하죠. 어쩐지 허전한 발언문은 발언문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발언문 엉터리를 막 써주고 엉터리로 읽더라고요. 이게 안 됩니다. 발언문 주어가 있어야 되고 주어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지만 왜 주어요? 우리가 법당에서 잡초를 뽑는 분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면 안 돼요. 잡초를 뽑아서 부처님 법당을 깨끗이 만들어서 깨끗이 만들면 부처님 기뻐하게 돼요, 안 기뻐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요. 이렇게 말이 되게끔 발언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